지금 루이비통의 브랜드북을 보고 있는데 요즘 브랜드북을 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지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루이비통이 원래 1850년대에는 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1900년대 초반부터는 증기선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무에다가 가죽이나 캔버스를 덧댄 여행 가방 만드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더 이상 마차나 증기선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만들던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됐는지, 이런 걸 연구해 보면은 인간의 속성이라든지 소비의 진화라든지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손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경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소비처가 시대를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면 재밌어요. 중세기에는 성당이었죠. 장인들이 대체로 성당 제단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제단 장식이나 성인들의 유해를 보관하는 유해함 같은 거를 만들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16세기가 되면은 종교 개혁이 본격화되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성당의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왕실이 대신하게 되죠. 프랑스와 1세라는 프랑스 왕이 퐁텐블루 성을 장식한다든지, 아니면은 루이 14세가 베르사유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식품, 식기, 의상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면서 장인들이 왕실과 귀족한테 공급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프랑스에서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이 나요. 장인들은 있는데 왕실과 귀족이 몰락하면서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거고, 그 고민의 결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 즉 브랜드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루이비통이 그 브랜드의 탄생에 가장 앞서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북을 보면 좋은 얘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루이비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죽 액세서리, 특히 핸드백인데, 제가 지금 와 있는 루이비통 매성 같은 공간에 와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런 하이엔드 시계부터 시작해서 주얼리도 일상 주얼리도 있고 하이엔드 주얼리도 있고, 프레타폴테 패션도 있고, 가구도 있고, 테이블웨어, 글래스웨어, 내가 어떤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A to Z까지 다 있거든요. 근데 루이비통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굉장히 엉뚱한 사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854년에 루이 부이통이라는 사람이 파리의 루드 카푸신이라는 데 처음으로 공방을 차려놓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삿짐 포장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파리에서 귀족들을 상대로 이삿짐 서비스를 하는 게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남는, 수요가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귀족들은 전부 다 1년에 두세 번씩 이사를 갔어요. 대체로 서머 팰리스, 윈터 팰리스라고 궁을 2개를 가지고 있었고, 날씨에 따라서 계절마다 이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브리저튼 드라마에, 거기는 파리가 아니고 런던이지만 시즌 1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은 이 마차가 쫙 메이필드라는 런던의 부자 동네에 도착을 하면서 이제 런던의 사교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특정한 사교 시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도회를 열 수 있는 대도시에 가 있다가, 또 여름에는 시원한 여름 리조트에 가 있다가,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 리조트에 가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사를 가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귀족들이 비싸고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옛날에 비싸고 진귀한 물건은 지금처럼 튼튼하고 휴대 가능하게 만든 물건들이 아니라 깨지기도 쉽고 무거운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동방에서 온 진귀한 도자기도 있었을 것이고, 테이블웨어도 있었을 거고, 조그만 습기 차면 좀 먹을 수 있는 실크로 만든 드레스, 200개의 크리스탈 조각을 연결해서 만든 비싼 크리스탈 샹들리에,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다 분해해서 개별 포장해서 깨지거나 흔들리거나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박스에 넣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로 굉장히 유명한 집 중에 하나가 파리에 있는 마샬 포장회사라는 집이었고, 그 마샬 포장회사의 가장 유능한 견습공의 이름이 루이 부이통이었다고 해요. 근데 루이 부이통이 이렇게 포장공으로 일하고 있다가 이 루이 부이통의 회사가 큰 기업이 되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우리 컨텐츠에도 몇 번 다룬 적 있는 수에즈 운하의 개통이에요. 원래 루이 부이통이 마샬이라는 포장 회사에서 일할 때 자기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유제니 대공녀라고 하는 스페인계 귀족이었는데, 이 유제니 대공녀가 프랑스의 황제인 나폴레옹 3세랑 결혼을 하면서 황비가 됩니다. 이 황비가 돼가지고 공식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식 행사 중에 하나가 수에즈 운하 개통 행사였어요. 이 여행 때문에 유제니 황비가 굉장히 독특한 주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증기선을 타고 가면은 증기선은 석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이 항구 저 항구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 장신구, 드레스 이런 거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배에 싣고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번 포장을 했다가 뜯는 옛날에 나무 괴짝 같은 거보다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삿짐 박스 같은 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스 70여 개를 유제니 황비가 루이ヴ이똥한테 주문 제작을 부탁하면서 루이ヴ이똥의 첫 번째 히트 상품인 여행 트렁크가 완성이 돼요. 스웨즈 운하가 루이ヴ이똥의 사업에 미친 두 번째 영향은 증기선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19세기 말이 되면 영국이 런던에서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인도로, 싱가포르로, 홍콩으로, 상해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 영국에서 식민지로 파견 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 귀족 출신들이고 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다 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기선이 일종의 영국인 소셜 클럽 같은 분위기가 되면서 거기서 크리켓도 즐기고 칵테일 파티도 하고 여러 옷을 입고 무도회도 열고 일종의 사교의 장이 되면서 유제니처럼 자꾸 옷과 장신구 같은 걸 넣었다 꺼냈다 해야 되는 니즈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루이ヴ이똥이 파리 귀족들의 이삿짐을 사주던 회사에서 전 세계의 부유층 증기선 여행객의 여행 가방을 만드는 회사로 변모하게 되죠. 이 루이ヴ이똥 디자이너들한테 이 트렁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6월에 출시된 이 하이엔드 시계 라인의 이름이 에스칼이거든요. 에스칼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뭐 우리나라로 굳이 번역하자면은 이정표의 그 이정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면 뭐 여정 이런 뜻이에요. 서울 파리 행 이렇게 얘기할 때 에스칼 세울 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루이ヴ이똥이 원래 여행 회사였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 러그 부분 보면은 이 브래킷이랑 똑같이 생겼죠. 이 가운데 리벳이 박혀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운데 파트는 금속을 세공해서 약간 도들도들한 가죽 느낌이 나게 만들었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매끈하게 가죽처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아워 마커가 이 못이 박혀 있는 모양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트렁크를 그대로 손목 위에다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손잡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스트랩 느낌이 아닌가. 약간 이거 보면은 그 루이ヴ이똥 백 특유의 손잡이 가죽 질감이 내 손목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좀 예쁜 느낌이 들긴 하거든. 바뀌었네요, 갑자기. 우리가 원래 채널 초기부터 우리가 설명하는 역사 배경하고 의상을 좀 맞춰왔잖아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증기선을 타고 사람들이 유람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나일강의 죽음 같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의상 이런 걸로 좀 바꿔봤어요. 오, 생각할 때 이 의상에는 이걸로 가볼까? 오. 옷이랑 맞는 것 같은데.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는 루이ヴ이똥 외에도 귀족들이 본격적으로 소비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스페셜티 스토어들이 파리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스페셜티 스토어 중에 살아남은 몇 개가 오늘날 명품의 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귀족들이 승마를 액티비티로 즐기기 시작하면서 고급 마구를 만드는 스페셜티 샵도 생겨나고요. 자동차 레이싱 같은 귀족들의 취미에 필요한 도구를 굉장히 하이 레벨로 만들어내는 여러 샵들이 있었는데, 그 샵들의 대부분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여행 가방 샵이었던 루이ヴ이똥, 모자 샵이었던 샤넬, 아니면은 마구를 만드는 샵이었던 에르메스 같은 몇 개 브랜드만 오늘날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변신을 하게 되거든요. 루이ヴ이똥이 트렁크를 만들었던 19세기 중후반만 해도 주로 증기선을 타고 여행을 하던 사람들은 런던이나 파리 같은 여러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수도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식민지에 파견이 돼가지고 공무를 보거나 아니면 식민지와의 무역이나 교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증기선을 타고 여행을 했어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면은 쿠나르드나 화이트 라인스 같은 여객 라인이 생기기 시작해요. 광고도 해요. 이제 증기선을 타고 카리비아해에 가서 놀고 오는데 뭐 2주일밖에 안 걸리니까 열대의 정취를 한번 즐겨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반 부르주아 부유층들이 여행을 하기 시작했고, 나 증기선 타본 적 없는데 어떤 가방이 증기선에 적합하지? 아, 루이ヴ이똥 트렁크 들고 가는구나.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루이ヴ이똥이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1920년대에 서구 사회에서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독일은 황금의 20년대, 미국은 로어링 20s, 으르렁거리는 20년대, 프랑스는
미친 10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기가 호황이던 때다 보니까 전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해서 자기도 꿈에 그리던 여행을 갈 수 있게 돼서 처음으로 루이 브이통 샵에 들어가서 이 가방을 구매하는 그 경험은 굉장히 설레고 멋진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회 풍조가 맞물리면서 조지 브이통, 루이 브이통의 아들이 원래는 특허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 모노그램 패턴이라든지 다미에 패턴 같은 것이 일반 사람들이 나는 증기선을 타고 여행을 해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루이 브이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프라이드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여행 중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루이 브이통의 다미에 패턴이나 모노그램이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싶어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까지 루이 브이통의 아이콘 백 중에 하나인 노에 백 같은 걸 보면은 원래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샴페인을 넣기 위해서 만든 주머니로 시작이 됐대요. 근데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샴페인을 들고 여행을 갈 정도의 낭만을 즐겨본 사람이다라는 상징이 되니까 사람들이 꼭 샴페인을 들고 다니지 않을 때도 노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핸드백으로 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루이 브이통이 실제로 증기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튼튼하고 물이 새지 않는 트렁크를 만드는 실용적인 여행 물품을 파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여행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추억, 향수 이런 거를 간직하고 마음 깊이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내 가치관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로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시계 뒷부분을 보면은 여행에 관련된 되게 재밌는 디테일이 많이 있는데 옛날 증기선을 보면은 동그란 두꺼운 볼록 렌즈처럼 생긴 유리가 있잖아요. 그 부근에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리벳이 박혀있는 그 문의 모양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여기 금 플레이트가 있고 여기 또 리벳이 박혀있는데 옛날 기차 증기기관차에 그 동그란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 행 또는 어느 회사 제할 때 이렇게 브론즈로 이렇게 플레이트 박혀 있는 모습. 가장 재밌는 건 요 안에 플레이트들 같아요. 하이엔드 스위스식의 플레이트들은 기오시라든지 제네바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정교하고 멋지게 구현해 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여기 뒤에 있는 패턴 굉장히 모던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운석으로 만든 소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방망대해로 나가는 느낌이면 얘는 우주로 뻗쳐나가는 느낌? 여행하는 사람들의 3대 로망 아니에요? 우주, 사막, 그리고 바다. 그냥 말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이 브이통이 원래 트렁크를 만들던 회사에서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트라이브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굉장히 독특한 문화 파워를 가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한테 이거 진짜 귀중한 거야, 이거 진짜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유럽에 보면은 중세기부터 아름다운 물건을 손으로 만드는 전통들은 계속 있었는데 21세기가 돼서 변화한 세상, 어떻게 보면은 수공 물건보다 대량 생산된 물건을 훨씬 더 싸게 그리고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세상에 그런 공방들의 운명은 대체로 시장을 찾지 못해서 돈이 안 되고 그 자식들은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대가 끊기게 되는데 루이 브이통이 가진 커뮤니케이션 파워와 이런 대가 끊길 수도 있는 장인들의 스킬이 만나서 계속 이 명맥이 이어지게 된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베네토라는 지역이 옛날부터 수공으로 가죽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우리는 베네토 신발이 좋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그만큼 21세기식 커뮤니케이션 할 줄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루이 브이통의 신발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베네토 지역에서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루이 브이통이 가지고 있는 파워로 사람들한테 베네토 지역에 진짜 최고의 신발 메이커들이 있다, 여기 한번 봐봐 라고 시선을 다이렉트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가 베네치아 도시 옆에 무라노라는 섬이 중세기 때부터 직접 유리를 이렇게 훅 불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오늘날 루이 브이통의 글래스웨어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무라노 글래스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이 브이통의 전략을 보면 1990년대부터 한쪽으로는 이렇게 명맥이 끊일 만한 장인들이 있는 공방을 인수하는 한편 한쪽으로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디자이너들을 영입해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합치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키워나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라이프 안에서 이렇게 옛날식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가치와 위치가 있다는 걸 계속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론티어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개척지가 제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시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루이ヴ이통이 시계에 어떻게 진출했는지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식이 그대로 나오는데 2011년에 제네바에 있는 La Fabrique du Temps, 시간을 만드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방을 인수해요. 파브릭 드 텅은 그 당시 제네바의 최고의 시계 장인이라고 여겨지는 두 분이 세운 공방이에요. 미셸 나바스라는 분하고 엔리코 바르바시니라는 분이 같이 세운 공방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시계 매니아들이 전통 스위스 시계 메이킹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오데마 피게나 파텍 필립 같은데 가장 복잡한 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장인들이었어요. 루이ヴ이통의 어떤 디자인과 기획력과 이 두 분의 시계 메이킹 능력이 만나서 탐보라고 하는 새로운 시계 라인이 런칭이 되는데,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오리지널 탐보의 후배? 아니면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뉴 탐보르 라인인데, 이 뒤를 보면은 우리가 전에 제네바 가서 배웠잖아요. 진짜 하이엔드 시계만 들어간다는 마이크로 로터. 원래 시계를 감을 때 추가 시계 전면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조그맣게 해가지고 무브먼트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로터가 작아지니까 잘 안 돌고, 돌게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무거워야 되니까 이거는 22K 이상의 순도를 가진 금으로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금 로터가 딱 박혀있네요. 제가 처음에 시계에 관심 가지고 컨텐츠 만들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무브먼트 얘기를 할 때였는데, 요즘은 브레이슬렛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이 브레이슬렛이 시계 리뷰 여러 개 해봤지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거의 스킨같이 움직이는 브레이슬렛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루이ヴ이통이라는 브랜드는 21세기에 어떤 인간의 본질적 감성을 파악했길래 이렇게 큰 브랜드가 됐는지를 오늘 쭉 훑어보니까, 지금처럼 물건이 흔한 시대, 예를 들어서 기계식 시계보다 훨씬 더 정확한 디지털 시계를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왜 도대체 스위스에서 어떤 사람이 아직도 한 땀 한 땀 톱니바퀴를 집어넣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이 명품 산업을 개척한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물건에서 느끼는 감동은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것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세심하게 정성 들여서 만든 물건 앞에서 느끼는 감동과 경외감과 마음의 찌릿찌릿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건이 흔해지면 흔해질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걸 파악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메커니즘을 파악해서 더 이상 종교나 왕실이 없는 시대에도 필요 이상으로 잘 만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찾아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크래프트맨십이 계속 연장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성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